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지역 난방 온수관 파열 사고가 잇따르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국 10수송관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즉시 보수하고 내년 1월까지는 종합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수관 파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사람들 시간에는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는 인천광역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눈, 비가 그치더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7도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빙판길이 많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은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부분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이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6.7도, 습도는 49%,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3도, 강릉 대구 4도, 광주 5도, 부산 7도, 제주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4일에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인근에서 지역난방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사상자까지 발생했죠. 그리고 서울시 목동, 경기도 안산까지 열흘 만에 유사한 사고가 3번이나 잇따라서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이런 사고가 8번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년 넘은 열수송관 686km 전 구간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수송관은 보통 40년은 무리 없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은 굴착해서 점검 중인데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수관이 파열되는 이유가 단순히 노후화 때문일까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년 1월 말까지 종합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점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렇게 계속되는 온수관 파열 사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산의 그 백성역 부근하고요. 예. 그리고 목동 요번에 어저께 안산 있잖아요. 예. 네, 그 지역들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들이 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예. 흙이 깊은 데고요. 그리고 지하수가 가까운데.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2014년도에 그 서울에서도 많이 이렇게 싱크홀이나 침하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들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흙이 깊은 데에 발로를 묻은 데들이 거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단단한 집안이라기보다는 무뎌질 수 있는, 쉽게 좀 으스러질 수 있는 그런 집안에 다 온수관이 묻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런 또 어저께도 발표한 거를 이렇게 긴급 점검해서 한 것들 얘기 보니까요. 예. 일산, 그 분당, 그런 지역들이 거의다가 모래가 두꺼운 지역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바로 주변에서 요새 대규모 공사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들이 커지고, 지하철역들도 있고요. 어저께 안산역도 보면 안산의 중앙역 바로 옆에 가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토목공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개발하면서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예. 지하철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밑에서 지하수를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발에 따르는 무계획적인 개발에 따른 지하수가 내려가서 예. 그 속에 묻혀있는 열수 관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침하되면서 그 연결부리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새어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열수 관로만 보지 말고 교체만 하지 말고 그 지역 땅에다 묻는데 땅에서
어떤 일이 어떤 지역인지 지질인지를 예.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하수를 뽑고 있다는 의미가 결국 지하수가 있던 공간에 지하수가 빠져버리니까 그 빈 공간으로 흙이 넘어가면서 집안이 움직이고 그래서 인해서 그 열 수송관이 구부러진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 그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질만 확인해 보더라도 교과서에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네. 이런 공통점이 발견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그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드는데. 지금 예. 네. 근데 왜 지금 이런 전부 다 대비를 지금 못했을까요? 지금 전부 다 무너지면은 사후 약방문, 뭐 급급하게 하면 전수조사하고 뭐 몇 군데 있고 이렇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예. 사전에 예측을 지금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보면은 뭐 다른 일이나 산사태도 그렇고 뭐 싱크홀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 화재도 그렇고 항상 사후 약방문식인데 예. 지금 근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시스템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울 수 있는. 어떤 지금 시스템이 없을까요? 지금도 뭐가 있냐면 그 예. 일산 백성역 같은 거는 지역 난방공사 소속이지만은 목동이나 안산은 어저께 안산을 보니까 안산시 소속이래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거 운수 관로의 한 50%는 컨트롤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속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이나 그 사실은 관로 가지가 움직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노고 진짜 관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거를 이 통합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컨트롤 이런 타워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관로만 하면 관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급급한 것 같아요. 그냥 사후 약방문식으로. 그 어제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발표한 내용은 그러면 난방공사에서만 관리하는 700km 정도 열 수송관을 네네, 점검했다는 얘기인가요? 50%, 네, 50%라 그러는데 전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서울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뭐 양천구, 강서구, 노원구 네. 이쪽도 있고 안산시는 또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 분산이 되어 있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지역별로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별로 다 따로따로 관리 조차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나라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화재도 그렇고, 뭐 건물에 지금 건물도 지금 문제되다. 물 관리도 얼마 전에 통합됐잖아요. 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네 거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를 못 보는 거죠.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제 나서지도 않고 지금 보면은 대책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공사에서 뭐 이게 정부에서 나서잖아요. 예. 이게 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걸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온수관로 같은 것도요. 예. 그게 사실은 세 군데가 여기저기 터지는 거가 지질이 비슷한데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정부에서 사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국민들이 있잖아요. 예.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신 차려서 그 지역의 안전, 화재, 뭐 싱크홀, 산사태 이런 것들을 모든 재난을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뭐 자원봉사 어떤 봉사 조직을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지켜야지. 정부는 사실은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예. 시스템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지역마다 퇴직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예. 그 지역을 24시간 동안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런 컨트롤 타워 어떤 봉사대 예비군처럼 예. 그런 봉사대가 저는 우리나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예.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하고 싶은데. 공무원도 열심히 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요번 사례도 똑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뭐 퇴직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제 감시 기능을 하는 시민단체를 꾸려서 지역사회에서 직접 감시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는 예. 저건 제가 얼마 전에 상도 유치원 사고도 그렇고 가선 전부 다 그런 집안이 뭉개드는 것도 그렇고 요번도 온수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보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국가 원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예. 그런 분들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지역을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각 지역의 네트워킹을 만들고 공무원들은 그걸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해요. 뭐 사건 날 때마다 전수조사하고 괜히 뭐 대책 내놓고 뭐 200억 필요한데 뭐 1000억을 달라고 교체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괜히 예산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기본이 없는 거예요. 예. 기본 데이터가 없는데 자꾸만 그 공무원들은 또 열심히 일은 하는데 다 나눠줘가지고 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 동네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평소와 이 건물이 좀 다르다, 좀 이상한 네네. 감이 느껴진다 하면은 그런 것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민 감시 시스템이 또 갖춰지면은 또 하나의 맞습니다. 기능을 네네. 수행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사건 다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관련하면서 예. 그 사건 나무는 전수조사하고 예산이 뭐 늘리려고 하고 뭐 마치 몰랐던 것처럼 예.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죠. 예. 네. 어제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를 두고서 공사 설립일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유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네네. 대비가 불가능했고 예측 못했던 아니죠. 사고인가요? 그렇게 않고요. 예. 그 땅이 사실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땅에다가 계측기 사람이 다니면서 전수조사하면서 이렇게 여러 카메라로 볼 것이 아니라 예. 땅에다가 계측기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관로에다가 물 새는 계측기만 설치해놨나 봐요. 예. 그 계측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새는 장비들이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다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자장비로 해가지고 돈도 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 분야에서 그거를 접근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치마가 문제될 수도 있고 노후관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 융복합적인 여러 전문가의 관점으로서 접근해 줘야지 관로만 하게 되면 관로만 교체한다고 여러 상 카메라만 가져다니 보이고 예. 위에서 보면은 밑에 땅이 어떤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 상 카메라도 사실은 오차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관리하고 어쩌면 전문가가 우대받는 사회. 지금은 뭐 공무원들이 자도 뭐 사건 나면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들이 빠져 있어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매번. 그렇군요. 그럼 또 사건 나면 또 묻혀져 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수송관 담당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어제 발표한 거는 앞서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열수송관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686km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열화상 카메라로 긴급 점검을 벌였다고 했어요. 그게 네네. 지열차가 많은 곳을 발견했다는 건데 결국 물이 새고 있는 걸 찾으러 다닌 거였나요? 네, 그런데요. 예. 그게 사실은 열화상 카메라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어떤 장비는 간단하지만 예.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렇겠죠. 그리고 뭐냐면 원인이 뭐라는 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뭐 결과만 나온 거지 원인이 지금은 사실은 제가 지금 일산도 그렇고 일산에 사람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밝혀질 건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큰 어떤 인명사고나 큰 사고가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해결점이 자꾸 쳇바퀴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것도 아마 정밀 조사하고 결과 나오려면은 수개월이 걸린다는 뭐 전문가들 예측도 있는데 좀 네. 하루빨리 나오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 지열차가 큰 곳을 발견해서 좀 의심이 되는 곳은 땅을 파서 점검을 해서 개선하겠다는 건데 노후화가 지금 원인으로 꼽히긴 했어요. 일단 아직 뭐 정밀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보통 온수관의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이게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가요? 예. 그거를 만들고 나서 주변에 대도시 그 지하층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건물들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되는데 온수관고 주변에 개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땅이 이제 어떤 토목공사하면서 영향을 주죠. 예. 그 문제가 저는 큰데 그 문제가 좀 간과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난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각 시나 이런 데에서 인허가 할 때 그 배수공법, 물을 뽑아내는 공법을 쓰도록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업자들은 하는데 그거를 다시 배수공법을 해야 되는데 물을 지하 수위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그 흙이 깊은 데에서는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 인허가 할 때 그거를 안산시나 일산시나 전부 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걸 규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허가 할 때 도시계획할 때 사실 그 팩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개념이 없죠. 지금은요. 교통이나 생각하지
어떤 토목공 크기 깊은데 지하수가 상당히 높은데 토목공사하면서 침하 발생하는 아까 관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관로도 여러 생카마다만 가져다니지 그게 집안의 땅에다가 사실 묻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땅이 어디가 나쁘가 사실 우선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노후 관로까지 더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안산 같은 것들은 8년 됐대요. 얼마 안 됐군요, 정말. 네네, 8년밖에 안 되는 노후 관로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외력에 의해서 된 것 같다. 외력에 의한 심행에 의해서 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노후 관로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외력심이라는 게 바로 그 침하거든요. 그런 누가 갔다가 거기다 뭐 쇠꼬창이를 찔릴 것도 아니고 예. 바로 그 주변에 지하수를 뽑아냄으로써 집안이 침하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관로가 이음매가 벌어지 이 문제가 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 말하는 게 100%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팩터가 많거든요. 그 팩터들을 전부 다 여러 전문가들이 관점에서 융합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 지금 사실상 땅을 다 파서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점검할 방법이 전무한 건가요? 아니에요. 땅에다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침하가 되면은 그런 거를 땅에다 계측기 설치합니다. 비싸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컴퓨터상으로 해서 전체적 네트워킹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재난 문제는 이거를 각 지역 난방 이런 게 맡길 것이 아니라 예. 국무총리 산하에서 국가 안전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화재, 산사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사람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봅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는 예. 제가 보기엔 너무 몰라서 그런 거고요. 요새 계측기가 많은데 여러 분야가 남의 분야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문제점들 전문가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그 전문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인식이 예. 부족. 공무원들이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거든요. 예. 공무원들이 실제로 모르면서. 공무원들은 행정가들이지 열심히 하지만 행정가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실시간 24시간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진에는 어떻습니까? 지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지진 그렇게까지는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 포항 지역이라든지 경남. 네네,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 지역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진에서 오는 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예. 바로 주변에서 땅을 파가지고 막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지하수를 뽑아내는 그게 더 흙이 깊은 데에는 취약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제 또 발표를 하면서 유지보수 예산을 연 200억에서 1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점검 네네. 인력도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괜히 그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그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개수도 그렇고. 예.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고 나면은 일산 같은 데는 사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이. 예.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자기가 실제로 당사자니까요. 주민들이 5천만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안전 시스템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방공사가 인원 늘려가지고 하겠다. 무슨 예산은 200억, 2천억을 하겠다.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공무원들이 지금 내놓는 대책이거든요. 그런 식이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그 관점을 보지 못해. 이거가 주는 교훈을 그냥 사건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거지. 물론 열심히 하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해결점이 아니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의 수출 총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 들어서 지난 10월까지 인천의 수출 실적은 338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 추세라면 연말 인천의 수출 총액이 4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할 사회적 경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5대 과제는 노인 돌봄과 의료, 육아 등 사회 서비스 향상, 소상공인과 운수 분야 일자리 질 개성입니다. 경기도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회적 경제위원회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치 등 실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8년 넘은 낡은 보일러 580여 대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체 비용은 시민과 기업의 기부금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에서 부담합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배출가스를 한 번 더 활용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높아서 난방비를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경기도 양주시 옛 구민 휴양소터에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는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에 발맞춰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통제나 격리 위주가 아닌 신개념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용산구 어르신 요양시설 2곳의 대기자 수는 900명으로 이 가운데 700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아이가 차에 갇혔을 때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장이 서울 양천소방서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체험교육은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띠와 경적, 핸들을 갖춘 모형 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울에서 차 안에 유아가 갇히는 사고는 지난 2015년 11건에서 지난해 60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87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지자체들의 올해 해넘이와 신년 해맞이 행사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우려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계획 중인 곳은 경기도뿐으로 경기도는 오는 31일 밤 9시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각에서 송년 제야의 행사를 합니다. 임진각 제야 행사는 지난 2년 동안은 구제역 등 여파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해맞이 행사를 했던 고양시와 포천시 등은 올해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산화질소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연수구 문학경기장 정문 교차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지난달 6일과 7일 인천 38개 지점에 대한 이산화질소 모니터링을 한 결과 문학경기장 앞의 평균 농도가 128 ppb로 가장 높았고 계양구 계양역 사거리가 111 ppb로 뒤를 이었습니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이산화질소 측정 결과보다 시민 모니터링 결과가 대체로 높게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측정망이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아현동 KT 화재와 열 수송관 파열 등이 잇따르면서 지하시설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짐에 따라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민간 지하시설물 정보를 시가 운영하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기로 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열 수송관이나 전력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뒤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2부 순서 이어갑니다. 수도권의 다양한 삶의 현장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서울 종로구 통이동에 있는 소식인데요. 네. 지난주 소개드렸지만 최근 오래된 공장이나 건물들이 좀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좀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종로구 통이동에 보안여관이라는 좀 곳이 있는데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고 이 낡은 바랜 공간들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 전시 공간으로 좀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 70년 이상 된 여관이 현재 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통이동의 보안여관을 탐방하고 구경하고 있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옛날 여관 건물인데 이렇게 전시도 하고 책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해서 구경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옛날 건물인데 그대로 보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일단 인상 깊고요. 옆에 숙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그 여관의 기능을 이어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서울 도심지 속에서 할머니네 집 놀러 온 것 같이 좀 편안한 느낌도 들고 이제 없어져 갈 법한 건물이었는데도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전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른 서점에서 볼 수 없는 아티스트 북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이 책방만의 큐레이션으로 고른 책들이 있어서 또 나름 즐기고 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왔었을 때 예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아우라가 느껴져서 좋았어요. 다른 전시장처럼 그냥 화이트 큐브가 아니라 공간이랑 공간 자체가 가진 힘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하고 작품이 서로 대비되는 면도 있고 어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작품을 다시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할머니 집이 저런 옛날 구조여서 가지고 저희 할머니 집도 철거를 하시면서 봤을 때는 저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구조 양식이라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옛날 향수가 일어나서. 네. 할머니 댁에 놀러온 느낌이다.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고요. 저도 네. 지금 사진을 찾아보니까 왜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보안여관이라는 이름의 뜻도 궁금하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이 통이동의 보안여관은 서울 경복궁 영추문 대각선 방향에 좀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 이 보안여관은 경복궁과 청와대의 좀 근거리에 있어서 긴 역사가 좀 있는 건물이고요. 1936년부터 여관 이 숙박업소였습니다. 실제로 2004년까지 여관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보안여관, 이 보안은 개인의 안정과 평안이라는 좀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7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좀 하룻밤 묵고 가는 공간으로 쓰이다가 2007년부터 이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송고은 크리에이터에게 보안 여관을 좀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통이동 보안여관의 문화예술공간이 시작된 것은 2007년도부터고 저희가 이제 올해로 11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시민분들이 여기가 어떤 서울문화재단이나 정부가 이렇게 주관해서 만들어진 공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이고 2007년부터 저희는 여관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사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고 있는 이야기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1936년부터 서정주 시인 한국 최고 문학지 중에 하나인 잡지를 그 시대 당시 김동리 같은 젊은 문학인들과 함께 이곳 보안여관에 투숙을 하면서 같이 책을 만들고 작품 활동을 좀 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예. 서정주 시인 자서전에 직접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여관은 단순히 숙박의 좀 기능뿐 아니라 젊은 신진 작가들의 문학 활동을 하는 좀 곳이었다는 건데요. 일찍이 문학적인 또 예술적인 공간이었네요. 네. 지금 또 이런 전시장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2007년에 바꿨다고 그랬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정확하게 그 할머니 댁 느낌 나는 전시장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요절한 좀 천재신 이상도 이 오감들을 표현한 골목이 막다른 골목이 바로 통이동 골목 안인데요. 예. 보안여관 앞에 경복궁과 청와대 좀 광화문 중심으로 있어서 좀 오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좀 담겨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요. 예.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보완 여관 외관은 좀 하나의 설치 미술 같은 좀 작품을 연상하게 했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옛날 목조 골목 그대로 좀 골격이 유지가 되면서 낮은 천장과 1호, 2호, 3호 좀 이어진 객실들이 정말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올해 큰 전시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드러진 활동들이 역시나 도시, 그리고 풍경, 혹은 기억 이런 단어들이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냥 도시에서 사라지는 골목들, 그리고 사라지는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건물을 그렇게 사라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 풍경들을 좀 기억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실제 여관 그러니까 숙박업소였잖아요. 네. 그 역할을 지금도 합니까? 네, 지금도 숙박 시설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 구 건물 옆에 바로 새로 지은 신축 건물 3층에 실제로 숙박 시설, 게스트하우스를 좀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 또 그리고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또 카페와 서점,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이 좀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주민들은 이거 보완여관이 실제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고 예. 또 예전 적산가옥들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이라 좀 이것을 자주 들리고 또 구경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동네 사니까 그래서 가끔 지나가면서 이 보완여관에 관심이 있는데 전시를 바뀌면 지나가다 한번 들르고 그러죠. 군인들? 청와대 지키는 군인들 뭐 이렇게 면회하러 오는 부모들이 여기서 이제 숙박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그냥 어렴풋이 전해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런 건축 구조는 요즘 보기 어렵잖아요. 아니 여기 천정에 이 전기줄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든지 이 벽이 흙면으로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보기가 힘든 건축 구조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건축 옛날에 건축을 이런 모양으로 했었다 하는 그런 거를 전하는 의미도 있고 살림으로 해서 뭔가 이 건물의 역사를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이게 뭐 했던 데지? 여관은 여관인데 무슨 여관이야? 역사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큐레이터가 설명해 준 거 못지않게 동네 어르신도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네. 아까 위치가 청와대에 가는 방면 쪽이라 그랬죠? 어디 네, 쪽이었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청와대 가는 방면으로 경복궁 돌담길을 쭉 따라 내려가면 예. 옛날 벽돌 건물이 바로 이 보완여관인데요. 이 통일동 골목 안에 있는 좀 이야기도 정말 다양한데요. 예. 옛날부터 좀 예술가들의 터전이었고요. 작가들이 이 여관에 투숙을 하면서 문학과 또 창작 활동을 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현재도 이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좀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들이 있는지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 약 한 10년 정도까지는 옛날 여관 건물을 중심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그 여관 건물의 왼쪽에 신관을 세우게 되면서 그 옛날 여관 건물과 그리고 신관, 새로운 건물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형식에서 건축을 같이 하면서 2층이 연결이 되는 브릿지를 두었어요. 구간 옛날 여관 건물이 전시 공간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면 신관의 공간은 1층은 카페, 2층은 책방, 3, 4층은 단지 전시뿐 아니라 퍼포먼스, 프로그램, 강연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전시는 뷰어스라고 하는 아이어라는 콜렉티브 단체가 만든 전시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3층의 보안 스테이의 34번 방에서 작가분들의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고 또 2층의 보안 책방에서 그분들이 만드신 책을 열람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보완여관 취재하시면서 주변에 또 눈에 띄는 곳은 없었습니까? 네, 이 보완여관 바로 앞에 경복궁의 서문이 있는데요. 예. 지난 12월 6일 이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이 43년 만에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영추문이 개방을 하면서 이제 경복궁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모든 문이 다 개방이 된 건데요. 경복궁을 들렸다가 영추문으로 나오면 이 바로 통일동의 골목과 또 70년 이상이 된 보완여관을 좀 함께 탐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십 년간 사람들의 접근과
좀 기업으로부터 멀어졌던 건물들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좀 재건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의 잔재를 좀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허물고 또 새로 지었던 과거와는 달리 근대사를 좀 고스란히 역사로 보존하는 동시에 또 시민 누구나 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들이 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통이동에 있는 70년 넘은 보안여관이 다시 전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보안여관. 오늘 취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계속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의 청년 고용률이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1위를 4개 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신종은 인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기획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인천시 청년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인천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서 힘입어서 청년 고용률은 4분기 연속 특광역시 1위를 달성했고요. 청년 실업률 또한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고용지표 개선은 한두 가지 요인으로 귀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2017년에 청년 일자리 전담팀을 마련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올해 10월 8일에는 저희가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했기 때문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인천에 사는 청년들의 삶이 좀 내년엔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특히 1년을 돌아봤을 때 주목받은 사업,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사업이 있었습니까? 네, 인천시는 인천시만의 독특한 산업구조로 인해서 제조기업이 많고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년들은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선호하지 중소기업은 사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근로여건이 사실 좀 더 열악하고 복지가 조금 더 여건이 열악한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또 탄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복지 비용이 있어서도 중소기업들이 사실 대기업에 비해서 복지 지원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직하고 있는 청년들 그냥 공부만 하기에도 벅찬데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련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사업도 있었죠? 네, 그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결국 면접 보러 갈 때 어떤 면접 정장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부터 청년 구직자들한테 면접용 정장을 좀 대여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업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추가 편성해서 약 2,000명가량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년에는 이런 면접 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에 사실은 교통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비용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드림 체크 카드를 발행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할 예정입니다. 예, 드림 체크 카드를 발급받으면 구직 활동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많은 비용이 그 드림 체크 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스타 기업 발굴 전진기지가 될 인천 창업 드림촌을 남구에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천 창업 드림촌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데요. 이제 창업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창업하는데 사실은 금융, 세제, 법률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같이 일하기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도 필요하고 어떤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한 공간 안에 다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24시간 이제 주거를 하면서 연구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시설까지 결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시자면 한 지붕 아래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어떤 원루프 창업 시스템 구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런 걸 시에서 지원해주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인천시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올해는 이런 사업들을 쭉 벌여오셨고요. 내년에도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앞서 이제 청년 인천의 고용률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을 좀 자랑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고용에 있어서는 뭐 경제가 결국 좋아져야 되고 기업이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산업 정책이 사실은 가장 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사실은 OECD 어느 국가를 봐도 타 연령에 비해서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본다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경기든 불경기든 이런 거 관계없이 좀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마련하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뭐 인천시뿐만 아니라 유관 대학이라든지 기업들과 협업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좀 다양하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2019년에는 좀 대한민국에 사시는 청년들이 취업과 일자리 걱정 없이 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바람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종은 인천광역시 청년 일자리 기획팀장이었습니다. 내가 주 옛날부터 들어왔던 슬픈 노래 아리라 그 노래를 내가 다시 불러요. 예, 방금 청년 일자리 얘기했지만은 많은 분들 올 한 해 또 고생 많으셨고요. 어려운 일들 극복해내느라 고생 많으셨죠? 내년에는 좀 좋은 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전 만루 홈런 꼭 한 번씩 쳐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14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니도 못 가.